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건축법으로 진도 준비하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는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건축법 진도 준비합니다. 지난주까지가 이제 토지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공부하셨고요. 오늘 건축법하고 다음 주에 주택법이 이제 건물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건축법과 주택법 모두 각각 7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출제 문항수가 비교적 많다라고 볼 수 있죠. 356페이지 같이 볼까요? 자, 건축물 등 건축법 적용 대상 첫 번째 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이 있죠. 건축법 적용 대상물 하면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축법 적용 대상물 하면 대지죠. 대지도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죠. 자, 이 셋 중 하나 정도는 매년 이제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도 있고 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는 이제 부동산 학계론에서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대지 개념이 있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도 있고 또 건축법상 대지도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을 가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면 뭐죠? 건축물.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작물. 근데 이 공작물은 이제 모두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축조할 수 없고 축조를 신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의 범위 등을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대체로 쉬우니까 먼저 대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56페이지 보시면 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죠? 간단하게 하지 뭐. 자,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 자, 건축법상 대지는 조문대로 출제되지니까 조문의 규정을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대지는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봐주세요. 여기 이제 지력법상 A, B, C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으면 이 세 필지로 나누어지는 이 각각의 필지를 건축법상은 뭐라고 하죠? 각각의 대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곧 지력법상 한 개의 필지, 1필지죠. 한 개의 필지는 곧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력법상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됨이 원칙인데 밑에 보십시오. 예외가 있을 겁니다. 예외가 예외 두 개 이상의 필지죠. 둘 이상의 필지,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몇 개가 있죠? 6개, 6개를 이해하고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반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건축법상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 6개. 자,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를 보면서 지나갈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여러분, 자, 두 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A 필지, B 필지, 두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죠. 그럼 몇 개의 대지죠? 각각의 필지가 건축법상 대지가 되니까 두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두 개의 대지로 함이 원칙이죠. 근데 이 두 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해버리면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A 필지와 B 필지를 합한 토지를 몇 개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거죠. 두 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걸쳐 건축되면 건축물이 걸쳐 건축된 필지를 합하여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력법 배우죠. 지력법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지력법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 몇 개가 있죠? 이런 지력법 공부하니까 지력법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대여섯 개 있죠.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죠.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것을 합하여 근축 것은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면축척이죠. 도면축척이 서로 다를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어 없어? 합병할 수 없잖아. 도면축척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것을 합하여 근축 것은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병할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합한 토지를 각각 근축 것은 몇 개 대지로 볼 수 있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 밑에 봅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이제 뭐 도시군 계획시설 아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된 일단의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몇 개 대지해야 되죠? 한 개 대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여기 잠실 야구장이에요. 잠실 야구장입니다. 잠실 야구장은 대표적으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맞죠? 그러면은 잠실 야구장이 설치된 그 토지는 그 규모로 봐서 지력법상 한 필지입니까? 수십 필지입니까? 수십 필지의 땅이지만 이렇게 잠실 경기장처럼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된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은 몇 개 대지로 보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물어봐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단독주택 몇 호?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이제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죠. 주택단지에 세대수가 500세대라면은 그 500세대니까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얻어서 이제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얻어서 주택이 건설된 주택단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법상 몇 개 대지로 보죠? 하나의 대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쭉쭉쭉쭉 제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죠? 지하상가. 그럼 지하상가는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렇게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하상가는 지적법상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물은 몇 개 대지로 보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죠. 마지막 6번이 좀 어려울까요? 6번이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부분은 두 필지 이상이어도 몇 개 대지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봐주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여기 세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세 필지입니다. 자, 지적법상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다면은 원칙대로 하면 몇 개 대지가 되죠? 세 개 대지죠. 1필지 1대지 원칙이니까 세 개의 대지로 하면 원칙인데 한번 보세요. A 필지 위치에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건축공사 끝났어. 끝나면은 준공서를 받게 되죠. 건축부에서는 준공서를 뭐라고 하죠? 사용승인이라 그래. 이 A 필지의 건축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사용승인 신청할 때 사용승인 신청할 때 이 세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을 받으면은 사용승인 신청 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몇 개의 대지로 보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두 개 이상의 필지인데 건축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하나의 대지로 한다. 6개. 다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수차례 우리가 반복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한 필지 이상의 일부예요. 자, 한 필지 이상의 일부입니다. 한 필지 이상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여기는 핵심이 일부가 핵심이야. 필지의 일부분이야. 한 필지 이상의 일부니까 두 필지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다섯 필지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을 일부의 대지로 보지 않고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몇 개가 있죠? 5개. 5개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딱 이해하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외워버리면 돼요. 딱 하나는 이해하고
나머지 원리가 똑같거든요. 외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하나를 설명할 겁니다. 자, 하나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봐주십시오. 여기는 자 여기에 한 필지인데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인데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입니다. 660제곱미터면은 약 한 200평 정도 한 필지에 땅이 있어. 그러면은 660제곱미터가 한 필지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이 한 필지 전부가 몇 개 대지해야 되는 겁니까? 이 한 필지 전부가 1대지, 건축법상 한 개 대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죠? 원칙이죠. 자, 한 필지 전부가 건축법상 대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 여기다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해서 마지막에 뭐요? 건축공사 끝나면은 뭘 신청하죠? 아까 준공공사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이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그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았어.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으면은 이 허가받은 부분은 한 필지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여도 건축법상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옵니다. 이게 그 356페이지 두 개 이상의 한 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몇 번이죠? 5번을 설명하는 거야.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부분은 그 부분이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일부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옵니다. 이것만 좀 어려워요. 이 5번만 좀 어려워. 나머지 1번부터 4번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딱 하나만 설명할 겁니다. 1번부터 4번을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셋필지에 농지가 있습니다. 셋필지에 농지입니다. 전답, 가송동, 농지법상 농지가 있습니다. 셋필지에 대지입니까? 농지입니까? 농지가 있죠. 이 셋필지 농지를 제가 샀어요. 죄송해요. 땅이 많아서. 아무튼 셋필지 농지를 제가 샀는데 이 셋필지 농지에다가 배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까? 네, 딴 생각이 있어 보입니까? 잘 보셨어요. 제가 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셋필지 농지에다가 빗금 침부만큼 보세요. 이 빗금 침부만큼 건축을 할 거예요. 집 지을 거예요. 그러면은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은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되죠. 농지법상 농지 전용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 전용이고, 농지 전용은 이비를 할 수 있습니까? 농지법 규정에 따라서 전용 허가 받습니까? 농지법 규정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은 셋필지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분이어도 이것은 건축법상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은 몇 개의 대지로 보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원리가 똑같다. 국토교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분,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국토교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 고시된 부분은 그 부분이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일부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교재 봐요. 자,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자, 한 필지 이상의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미칠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부분이거나, 또 2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이거나 줄 거죠. 3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이거나, 4번 국토교획법상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즉 개발행 허가를 받은 부분은,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 허가잖아요. 국토교획법상 토지 형질 변경이 나요. 개발행 허가를 받은 부분은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외워둡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부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즉 개발행 허가 받은 부분은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일부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기본 이론 강의나 입문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린 그런 부분이죠. 요약 강의에서 아주 오랜만에 한번 복습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진짜 많이 했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데 이대로 꼭 하시는 그대로. 아주 자주 나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이 3개 중 1개에 해당해야 되죠.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그건 실수가 없죠.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자, 첫 번째 교재 참고하십시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죠. 그때 잠깐 봐요. 지붕은 뭐죠? 필수입니다. 필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은 필수예요. 필수. 지붕이 있으면은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봐요. 자, 여기 보고 대답해 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만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이죠.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에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옹벽, 굴뚝 이런 것은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옹벽은 공작물입니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이 또 법이 규정한 대로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3번이 제일 많이 나와서 최근에까지 출제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죠. 꼭 외워야 됩니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외우십시오.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서울의 그 내부 순환 고속도로를 타보면은 고가도로 구간이 많죠. 이 고가도로 구간이 많은데 이 고가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가끔 그 겨울에 우리 제설 장비, 염화칼슘 등등 제설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물을 넣어두기 위한 그 작은 건물이 고가도로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대지에 설치된 겁니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됐습니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창고잖아. 이런 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그냥 막연히 하면 안 돼. 이 법으로 규정된 1번, 2번, 3번의 요건에 해당하면은 그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도 있죠? 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나중에 이제 제 뒤쪽에 나오더라고. 네, 잠깐 지나가다가 읽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내려와요. 자,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설치된 시설물인데 지붕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이에요. 근데 이 공작물은 모두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일정한 범위, 공작물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축조입니까? 축조 신고합니까? 축조. 그래서 외울 때 축조 신고 대상.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 범위를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로 기억하시면 되죠.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의 범위가 됩니다. 네. 나와 있죠? 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 나와 있습니다. 암기하십시오. 암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공짜죠, 공짜. 공짜로 드리면은 꼭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꼭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개정됐어 이게. 그래서 개정됐기 때문에 특히 거기 2번하고 보기 2번하고 보기 4번, 5번, 6번은 개정된 거예요. 보기 2번, 4번, 5번, 6번은 일부 개정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개정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오죠. 옹백과 담장, 첫 번째 동그라미 옹담이죠. 옹담은 2m. 옹백과 담장은 2m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2m를 넘지 않은 옹백과 담장의 축조는 신고입니까? 2미 축조입니까? 2미를 축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옹담은 2m. 그 다음에 광고탑, 광고판 할 때 동그라미 첫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장식탑 할 때 탑 동그라미, 기념탑, 탑 동그라미, 첨탑, 옥상에 첨탑 있잖아. 첨탑, 탑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광탑이라고 하면 되죠. 광탑은 4m, 옹담은 2m, 광탑은 4m. 광탑이 뭐죠? 광이 뭐죠? 광고판, 광고탑, 탑은 기념탑, 첨탑, 장식탑. 그래서 광탑은 4m, 옹담은 2m, 광탑은 4m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두 번째 줄을 비출 거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비출 거예요. 여러분 태양광 이용 발전 시설이 많이 설치됐잖아요. 친환경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태양에너지 이용 발전 설비는 몇 미터죠? 높이 5m, 5m를 넘는 것. 태양광은 5m 그렇게 이어둡니다. 태양에너지 이용 발전 설비는 5m를 넘은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굴뚝입니다. 굴뚝. 굴뚝 할 때 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등 밑줄 거예요. 운동시설 위한 철탑 줄 것이고 철탑 할 때 철 동그라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줄 거예요. 통신용 철탑. 철탑 할 때 철 동그라미. 그래서 굴철은 6m, 옹담은 2m, 광탑은 4m, 굴철은 6m. 철이 뭐죠? 철탑. 굴뚝 철탑. 굴철은 6m. 광광은 2m, 광탑은 4m, 굴철은 6m.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다 외우십시오. 고가수조 8m. 고가수조는 8m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고가수조가 뭐죠? 고가수조는 고가수조지. 그죠? 수조는 물탱크, 물통이잖아, 물통인데, 한번 봐요. 우리 이렇게 철 구조물을 넣고, 여 위에다가 이렇게 물통을 얹을 수 있잖아. 그죠? 이게 고가수조죠. 이 고가수조는 이 지퍼미로부터 높이가 몇 미터죠? 8m. 이 높이가 이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이제 고가의 이제 공작물 위에 이렇게 얹어둡니다. 이렇게 구조물 넣고 이렇게 물통을 얹어두면은 자, 이런 것은 높이가 몇 미터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까? 8m를 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가수조 8m. 다음 8번 진짜 조심입니다. 별표예요. 기기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를 넘는 게 축조 신고 대상입니까? 8m 이하입니까? 8m 이하. 8m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보면서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가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8m를 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까지가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 기준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죠. 10번에 동그라미 하죠.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리고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동그라미. 그래서 4개입니다.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중량물로서 이 4가지 시설로서 줄 거죠. 건축조례로 정한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은 몇 개가 있죠? 4개 외워둡니다.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중량물은 건축조례가 축조 신고 대상으로 조례로 정한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이 몇 개 있죠? 4개.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중량물. 그다음 유희시설은 건축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이다라고 하시면 되지. 그게 뭔지 굳이 자꾸 단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기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까요? 유의시설, 놀이시설이야, 놀이시설. 우리 대공원 같은 경우는 타는 것, 놀이시설 많죠? 많잖아요. 이렇게 뭐. 열차도 있고, 막 이렇게. 그치? 청룡열차도 있고, 막. 바이킹도 있고, 막 이런 거. 해적목마 이런 거. 옆에 또 밑에, 예를 들면 해적목마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량물이 뭐냐면은, 이런 거 설명하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쓸데없이 상상할까봐 진짜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스포츠 센터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은 뭘로 채우죠? 기름으로 채웁니까? 물을 채웁니까? 물을 채우잖아. 그럼 물은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걸 중량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영장에 물 채우고 있는 물처럼 이렇게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조례로 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축조 신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드린 것 같는데 쓸데없는 상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당히 멈춰주는 게 공인중개사 수험은 아마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너무 연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넘겨요. 자, 358페이지, 359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꼭 해야 될 거. 지하청. 그리고 5번의 금필 용적률, 연면적 관계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는데, 금필과 용적률은 금표를 잠깐 봐요. 금표에서 세 번째 주에 미칠 거예요. 세 번째 주에. 이 법이 뭐죠? 건축법이잖아. 건축법에서 금표율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육법상 용도직별 금필 규정에 따릅니까? 건축법 규정에 따릅니까? 건축법 규정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21개 용도직별 금표를 치대한도,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금표를 치대한도는 55국의 6657. 우리 국토교육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용도직별 금표를 치대한도는 국토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적용해요. 단, 이 금표를 치대한도는 국토교육법상 용도직별 금표를 허용하는 최대 한도고, 우리 건축법에서 이 국토교육법 금표율, 용도직별 금표율을 건축법에서 따로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면은 국토교육법 규정이 우선합니까? 건축법 규정이 우선합니까? 건축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용적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용적률도 봐, 용적률도. 자, 국토교육법상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는 게 원칙이지만 이 법,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줄 거죠.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면은 국토교육법상 용도직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합니까? 건축법 규정에 따릅니까? 건축법 규정에 따른다. 이런 것은 읽고 지나가야 돼요. 가끔 지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는 우리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 천문이 글자 동그라미에서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그때 계단이 뭐죠? 주계단. 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해야 돼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종류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구분하셔야 되죠.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넘깁니다. 넘겨서, 다중이용 건축물도 많이 설명드린 거죠. 다중이용 건축물.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발표하시고, 일단, 발표하시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지금 다중이용 건축물의 요건이 몇 개 있습니까? 교재 보시면 몇 개 있죠? 2개 있잖아.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다중이용 건축물 요건이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다중이용 건축물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과 상관없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면은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야. 몇 층 이상이죠? 16층 이상. 그러니까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돼요. 그 다음에 16층 이상이 아니어도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려면
다음 중 한 개의 용도로 쓰이는, 다음 중 한 개에 쓰이는 용도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나와 있잖아요.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부터 관광 숙박시설까지 6개잖아. 그 6개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5,000제곱 이상. 바닥 면적 합계가 정확하게 외워야 돼. 5,000제곱미터 이상인,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기업부터 비업까지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죠. 기업, 문화 및 집회시설, 문 동그라미, 종교시설, 종동그라미, 판매시설, 판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문, 종, 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리얼부부터 마지막까지 여객용 시설, 여동그라미, 종합병원, 종동그라미, 관광 숙박시설, 관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종관, 여종관. 여가 뭐죠? 여객용 시설. 운수시설 중에서 화물입니까? 여객용 시설입니까?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그리고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정도에 해당하고 그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모두 해당해야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해도 다중이용 건축물,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해도 다중이용 건축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답을 많이 결정한 거,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이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식물원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이어도 다중이용 건축물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게 정답 많이 결정하죠. 동식물은 제외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에 해당 건축물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살짝 외워둬요. 한쪽 것은 고정되고 다른 쪽 것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 차양 등 지금도 줄 것입니다. 보, 차양 등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보나 차양 등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 20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은데 요약집에 있으니까 살짝 보고 지나가면 돼요. 마지막에 점검할 때 한 번 더 외우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듭니다. 지금까지 건축법 적용 대상물 위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비인데, 건축법 적용 대상 행비는 딱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는 세 가지가 있죠. 무슨 행위가 있죠? 건축 행위, 또 대수선 행위, 또 용도 변경 행위. 이 세 가지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비가 되죠. 행비.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 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때 건축 행위는 건축법 적용을 받으니까 그냥 해야 됩니까? 건축법 적용 절차에 따라야 됩니까? 자,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우리 건축에 따라서 건축할 때 허가받고 건축하잖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구나.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아까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상 건축행위는 허가받고 하면 되죠. 근데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 않죠. 특례로서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를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대수선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 특례로서 신고. 그래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는 관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 절차는 전부 허가죠. 원칙이 허가입니다. 특례로서 신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용도 변경,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몇 가지죠? 건축법상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면 용도 분류잖아.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29개.
29개의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위험한 정도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면 뭐라고 불러요? 위험한 정도, 위험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주면 무엇이라고 하죠? 시설군, 그렇죠. 시설군이라고 하고, 시설군은 몇 가지로 분류되죠? 9개. 9개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네, 9개 시설군. 그 9개 시설군을 우리 머리를 따서 외웠잖아. 어떻게 외웠죠? 그렇죠. 자산 전문, 영교, 건주, 박.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그렇게 외웠었죠? 말씀하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좋아요.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등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거 연습이 안 되신 분은 5회 연습 필요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공간이 없죠. 이제 물러나시면 안 되고 꼭 연습을 좀 하시고 그때 이걸 분류한 기준이 뭐죠? 금방 이렇게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한 기준이 위험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시설군 분류가 상비 시설군으로 올라갈수록 고위험이라고 그랬죠? 아주 위험한 용도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군 용도가 제일 위험한 용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등 시설군이 그 다음에 위험하고, 그 밖의 시설군이나 주거 업무 시설군은 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면은 시설군 분류가 하위군으로 갈수록 위험한 정도가 낮죠. 시설군 분류 위로 가면은 고위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개 시설군 분류에서 해당 시설군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그렇게 해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차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3번째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하여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통하여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6번. 6번에 보면은 건축 나와 있습니까? 이 건축만 설명을 할 거죠. 같이 복수약지. 이거 그림 그리고 다 했고, 진짜 우리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복습을 딱 한 번 해드릴까, 이것만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외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건축을 그대로 펼쳐놓고, 교재 가끔 보면서,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이제 앞에 봐주시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복습하는 멋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축법상 건축에는 몇 개가 있죠? 건축에는 5개. 자, 건축법상 건축이란 뭐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자, 건축 중에서 먼저 신축을 합니다. 신축이란 딱 2가지입니다. 딱 2가지들 좀 외우십시오. 연습. 그러니까 이걸 책 보지 않고 좀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죠. 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면 뭐죠?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의 핵심이 뭐죠?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속 건축물이죠.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것은 정축으로 옵니까? 신축으로 옵니까? 신축.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는 신축으로 옵니다. 2가지죠, 2가지. 네. 핵심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한 것은 신축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죠. 있죠. 있는 대지에 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합니다. 건축물을 새로 축조해서 이만큼 자, 무엇이 증가돼야 됩니까? 네 가지를 외워야 되죠. 이걸 외우십시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해서 자, 네 가지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 면적이 증가되거나 그리고 층수 또는 높이 이 네 개 중에서 하나 이상이 증가되어야 증축이 되는 거죠.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그래요. 따져봐야 돼. 있는 대지인지 없는 대지인지 따져보시고 그리고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이 넷 중 하나 이상이 증가되면 법적으로 증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따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를 들면 잠깐만요. 여기 대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건축물이 몇 층이죠? 몇 층처럼 보여요? 1층이에요. 1층인데, 건축물이 저처럼 키가 좀 커요. 그죠? 그래서 건축주가 가운데 부분을 막았어. 가운데 부분을 건축물을 막아서 1층과 2층으로 층을 구분해서 이것은 건축법상 증축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잖아. 뭐가 증가됐어요? 층수가 증가됐죠. 높이는 증가되지 않았죠? 층수만 증가됐잖아. 층수가 증가되니까 1층 바닥 면적에 2층 바닥 면적이 새로 생겼죠. 바닥 면적 합계가 뭐죠? 연면적. 그래서 층수도 증가되고 연면적도 증가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2개가 증가됐잖아. 4개 중 하나 이상만 증가돼도 증축인데 증축이다. 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따져서 있었잖아. 있는 대지였잖아. 그 다음에 층수가 늘어났잖아. 연면적이 늘어났잖아. 증축이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OX로 판단하시면 안 돼. 이해하지 말고 법적으로 요건을 따져서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축과 증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신축과 증축을 구별하는 핵심은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은 신축, 있는 대지에 건축을 축조하면은 이 넷 중 하나 이상이 보통 증가되죠. 증축,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은 신축, 있는 대지에 축조하면은 증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축이죠. 개축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뭐하고 철거, 해체하고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이때 해체는 전부 또는 일부의 일부. 그러면 이걸 상상해야 돼. 건축물을 전부, 기존 건축을 전부 해체하면 있는 대지는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일부 해체는 일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상상해야 돼. 그래야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항상 현장이라니까. 이 글자를 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기존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된 대지에다가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야.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 같은 규모 범위니까 철거된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죠? 개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지. 응용.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상상을 못하면 다 못 찾아.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작게 축조해서 뭐죠? 개축이잖아. 전부 철거해서 없는 대지잖아. 종전보다 작게 했으니까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개축이죠. 근데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뭐죠? 신축이 되는 거죠.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증축이 되는 거죠. 이걸 말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정말 글자 외우시면 이런 문제를 못 맞춘다고. 그 다음에 재축. 재축은 자, 기존 건축물의 천재지변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가 뭐 됐죠? 멸실됐죠. 멸실. 그러면은 한번 봐요. 해체하고 멸실의 차이가 뭐냐면 해체는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거죠. 멸실은 인위적 멸실입니까? 자연적 멸실입니까? 재해 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멸실된 거죠. 자연적으로 멸실된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대지에 자, 멸실된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인데 정확하게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야 됩니다.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이거요.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외우십시오. 동수, 청수, 높이 세 개를 동그라미 해서 이거요. 동수, 청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멸실된 종전규모와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수, 청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면은 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멸실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지. 문제 나옵니다. 기존 건축물 일부가 해체되고 종전규모보다 크게 축소되면 어떻게 되죠? 정축. 일부 해체니까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일부 해체하고 종전규모보다 크게 축소하면 정축. 전부 해체하고 종전규모보다 크게 축소하면 신축. 그렇게 되는 거죠. 이 3번, 4번을 이해하시고 금방 여러분처럼 정답을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본 시험에서 이 부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전. 다섯 번째, 이전은 이 그림을 항상 상상하시라고 그랬죠. 한번 봐요. 이전은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것을 이전.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 봐주세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겨서 뭐죠? 신축. 이걸 이렇게 상상하세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다른 대지 이쪽으로 가져갔다고. 없는 대지의 축조이 뭐죠? 신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옮기면 뭐죠? 정축. 알겠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옮기면 정축이잖아. 없는 대지로 옮기면 뭐죠? 신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옮기면 정축.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자 건축 행위 5개를 소개하고, 그러면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은 곧 건축부수한 건축이고, 그 5가지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축 구축을 받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5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루십시오. 대수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수선 암기. 특히 3번 이랍니다. 3번. 다가구 주택과 다시대 주택의 시대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의 신설 또는 변경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대수선 범위,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 시험 나와요.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딱 설명드릴게요. 하나만. 잠깐만요.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게 뭐죠? 건축물의 기둥입니다. 기둥. 바닥이고, 바닥이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뭐죠? 보.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게 보죠, 보.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을 뭐라고 하죠? 지붕을 얹기 위한 석가래 등 구조물을 지붕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석가래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얹게 되잖아요. 이 지붕이 되는 거죠. 지붕 그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그 대수선 대충 아시겠죠? 명칭은 대충 말씀드린 거고, 이제 한번 봐요. 1번 내력벽을 청설 해체하거나, 한번 보세요. 내력벽을 뭐 한다고요? 청설 해체하거나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내력벽을 청설하고 해체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건축 행위입니까? 대수선 행위입니까? 법적으로 대수선 행위가 되는 거야. 여기는 뒤에 30하고 관계 있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내력벽을 청설 해체하면 대수선이야. 그럼 시험 문제가
내력벽을 5제곱미터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5 믿겠습니까? 5 믿겠습니까? 5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봐요. 내력벽의 백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면은, 수선하고 변경하면은 대수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봐요. 내력벽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면적이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정설 해체는 뒤에 30하고 관계가 아무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5 믿겠습니까? X. 수선 변경은 반드시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내력벽을 10제곱미터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OX? 5. 알겠죠? 그래서 정설 해체는 단어만 들어가면 대수선이 되는 거라고. 앞으로 정설 해체는 단어만 들어가면 대수선이야. 숫자에 안 쏘갔으면 좋겠어. 왜 아무 관계 없이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 30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실수하냐 이 말이야. 그만 조심하면 돼. 하나만 더 할까요? 기둥을 정설하고 해체하거나 나한테 다 끊어요. 그러면 기둥을 정설하고 해체하면 대수선이죠. 개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개 이상 수선하고 변경한 것도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기둥도 수선 변경은 반드시 몇 개 이상입니까? 세 개 이상이고 정설 해체는 개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야. 한 개든 두 개든 대수선이 되는 거죠. 자꾸 뒤에 숫자하고 연계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오죽하면은 정설 해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대수선을 하세요, 그냥. 제발. 이렇게 해도 30%는 실수하는 것 같다. 본 시험에 가서. 아, 정말 그런 실수하면 안 돼. 구구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 부분은. 네. 나머지 다 암기하셔야 되고. 책상 넘겨볼까요? 5번 봐요. 방화벽 동그라미. 방화구획 동그라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이게 뭐죠? 무엇을 위한? 잠깐만. 무엇을 위한? 이것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목적이잖아, 목적. 무엇을 위하여? 합격을 위하여! 건배하잖아요. 목적이잖아, 목적. 그러면은 방화벽과 방화구획을 할 목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방화벽과 방화구획을 할 목적으로 건축을 해? 바닥 동그라미, 벽 동그라미. 바닥 또는 벽을 정설 해체하여. 정설하거나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 것은 대수선입니다. 그리고 계단 3개 동그라미 이후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 3개를 정설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거나 정설하거나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면 뭐죠? 대수선이 됩니다. 계단 3개를 외우시라고. 거기에 옥, 외 계단, 실내 계단 이런 거 넣으면 다 틀리는 거라고. 그 계단 3개를 기억해야 돼.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하여 변경하면 대수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주택의 가구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예를 들면 잠깐만요. 다가구 주택이야.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 그죠? 그럼 다가구 주택은 101호, 102호, 103호가 있으면은 이 101호하고 102호 사이에 벽이 무슨 벽이죠?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이잖아. 가구 간 경계벽이 되잖아. 그 다음에 다시대 주택. 다시대 주택은 공동주택인가 구분 소유가 되죠? 101호, 102호, 103호. 이 세대 간 경계벽이잖아. 이렇게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시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시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동그라미. 외벽 마감재료를 정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외벽 벽 면적 얼마죠?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